불현듯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간 사람이 바로 이 남자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왠지 첫인상에도 남자는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푼 스타일로는 보이지 않았다. 우아한 것들은 늘 그녀에게서 몰래 무언가를 빼내갔다. 가을이 오면. 권여선. 그녀가 K전문대 아동학과에 입학한 후 처음 맞는 여름은 몹시 더웠다. 6월에 접어들면서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캠퍼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나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얼굴로 정말 덥네, 끔찍하게 덥네 하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건 마치 이 난데없는 더위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건 바로 당신 아니겠는가 하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학교도 더웠지만 그녀의 자취방이야말로 참을 수 없이 더웠다. 입주금과 이용료가 싸기로 유명한 K전문대 기숙사는 지난 겨울부터 낙후된 설비를 개보수하는 공사 중이었다. 그녀는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대가로 대학 측에서 대출해준 돈으로 방을 얻었다. 은행 잔고 수준에 맞추느라 세가 비싼 학교 정문 근처에 방을 얻지 못하고 시장통 너머에 있는 4층 옥탑방을 얻었다. 그럼에도 다달이 내는 대출금 이자와 월세와 공공요금을 합한 비용은 그녀에겐 빠듯한 액수였다. 봄 학기 내내 그녀는 구불구불한 재래시장을 가로질러 등교했다.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렸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25분쯤 걸렸다. 일부러 늦게 걷는 것도 아닌데 차이는 항상 그렇게 5분가량 났다. 일반 도로는 시장을 끼고 타원형으로 우회했으므로 버스로 학교 정문까지는 5정류장이나 되었다. 하루 왕복 버스비를 아끼면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배식이 시작되는 11시면 어김없이 식당으로 갔다. 주어진 밥을 다 먹고 한 번 더 받아먹는 적이 많았다. 그녀는 된장국을 좋아했으므로 된장국이 나오는 날엔 국도 더 받았다. 배식하는 여인이 그녀의 식판에 밥뿐 아니라 김치나 야채절임을 더 얹어주기도 하고 커다란 사각의 양은통에서 된장국을 넉넉히 퍼주기도 했다. 좀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는 그녀가 오직 손대지 않는 것은 미끌미끌한 미역국이나 미역 초무침 뿐이었다. 미역 건더기의 느낌은 흔히 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어머니들이 딸에게 던지곤 하는 미끈거리고 천덩거리는 바로 그 눈빛의 질감이었다. 딸의 약점을 놓치지 않는 빈틈없는 어머니란 딸에게 얼마나 크나큰 재앙인가.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엔 상상력과 독창성이 부족한 편이었다. 규칙을 알아내는데도 오래 걸렸고 일단 규칙으로 간주하면 일점 회의 없이 지키려고만 했다. 편법을 몰랐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에 대한 의심이 현저히 부족했다. 타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녀를 착해 보이게 하기보다는 좀 답답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상대의 말을 믿었지만 상대를 믿은 적은 결코 없었다. 대학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지도 교수마저 그녀가 자기 지도 학생이라는 걸 깜빡 잊고 강의 시간에 눈이 마주치면 미간이 넓고 얼굴이 울긋불긋한 저 나이든 여학생이 누군가 의아해 하곤 했다. 그러니 그녀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말해서 피운다기보다 피울 줄 아는 것이었다. 피울 줄은 알지만 피우지 못하는 건 담뱃값이 없기 때문이었다. 종각 모임에서 그녀에게 담배를 권한 사람은 그녀 곁에 앉은 복학한 남학생이었다. 그는 그녀보다 4, 5년 먼저 입학한 선배였지만 나이는 그녀와 비슷했다. 남학생은 새로 산 담뱃갑을 뜯으며 예의상 이렇게 물었다. 남학생은 담뱃갑에서 담배를 꺼내 입으로 가져가려다 말고 장난삼아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피우실래요?
그녀는 눈짓으로 주위를 살핀 다음 조심스레 손을 뻗어 남학생의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를 살짝 빼냈다. 오, 피울 줄 아시나 보네. 남학생이 약간 흥분한 기색을 보이며 불을 붙여주었다. 남학생의 다소 높은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고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빤 후 연기를 내뿜었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최초로 어떤 느낌이라 할 만한 것을 받았다. 그녀가 입학한 지 한 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그녀의 흡연에는 무례하다거나 되바라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실조된 무엇에 대한 간절한 필요가 배어 있었다. 그녀에게 담배를 권했던 남학생은 참신하다고까진 할 수 없지만 울긋불긋 상기된 얼굴로 끝까지 담배를 피워낸 그녀에게서 일종의 색다른 느낌을 받았기에 술자리가 끝난 후 그녀에게 담배 한 갑을 선물로 사주었다. 그녀의 지도교수가 아는 출판사의 편집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언뜻 그녀를 떠올린 것도 예상치 못한 그녀의 흡연 때문이었다. 왜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이 통상 글을 좀 쓰지 않는가? 여름방학이 시작된 후 그녀는 출판사 아르바이트 문제로 지도 교수의 호출을 받아 몇 번 학교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담배를 권했던 남학생은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방학 내내 출판사에서 임대해준 노트북으로 섹스피어의 희곡을 아동용 만화로 개작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도교수 말로는 편집장이 재미만 있다면 대사가 다소 유치해도 좋다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녀는 매일 시장을 돌아다니는 버릇이 들었다. 그것도 오전 내내 안절부절 못하다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정오 무렵이면 지갑 하나만 든 채 무작정 시장통으로 나가는 다소 자학적이라면 자학적인 버릇이었다. 정수리 한복판에 대낮 불볕이 내리 쪼이는 그 시각 시장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산하고 고요한 시장도 시장이면 분명했지만 결코 시장답지는 않았다. 더위에 시든 야채, 얼음 조각 위에서 이미 상해가는 생선과 쉰내를 풍기는 닭, 버무리자마자 국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반찬, 다디단 향기 속에서 녹익어가는 과일들만이 좌판을 지키고 있었고 노점 주인들은 짙고 짧은 그늘이 드리운 상가 밑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국수나 냉면, 쌈밥 같은 것을 먹었다. 여름이면 한층 심해지는 알레르기 때문에 그녀는 땀이 흘러 따끔거리는 이마와 볼을 연신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발목에 짧은 그림자를 매단 채 정처 없이 시장통을 헤맸다. 시장이 끝나고 주택가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애완견 상점이 반환점이었다. 유리벽에 코를 박고 자는 시추의 찡그린 표정을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면 웃음보다 불가해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럴 때면 그녀의 옅은 눈썹 사이 빨긋빨긋한 반점이 돋은 넓은 미간이 몸을 웅크린 애벌레처럼 서서히 좁혀져 가늘게 주름지곤 했다. 반환점을 돈 후 그녀는 시장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골목으로 접어들어 점심을 사 먹었다. 시장에서 노점상들이 먹던 냉면이나 메밀국수 같은 음식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가 주로 먹는 것은 더운 날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붉은 기름이 도는 컵라면이나 1,000원짜리 김밥, 싸구려 튀김 같은 것이었다. 점심을 먹고 시장길을 되짚어 자취방으로 돌아올 때의 그녀는 일사병에 걸린 것처럼 눈앞이 침침하고 정신이 혼미했다. 작은 옥탑방은 학생 식당에서 대형 국그릇으로 사용하는 사각 양철통처럼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땀에 젖은 속옷 차림으로 정신없이 낮잠에 빠져들었다. 밤이 되어도 방은 전혀 식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하다 문득 양철통 속의 국건더기처럼 방안을 둥둥 떠다니며 자기도 모르게 정말 끔찍하게 덥네 라고 드문드문 중얼거리곤 했다. 그녀는 출판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섹스피어의 희곡을 처음 읽었다. 그중 그녀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긴 작품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였다. 결코 두 사람의 열정적인 사랑 때문은 아니었다. 작품을 읽는 내내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눈이 노르스름하고 부리가 날카로운 새떼들에 둘러싸인 듯한 그 소름 끼치는 낯익음이었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잔인하고 성질이 불같았던 클레오파트라는 전령에 대해서만은 일견 공평무사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에게나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에게나 똑같은 양의 황금을 주었다. 다만 주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전령에게는 황금 덩어리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 주었고, 나쁜 소식을 가져온 전령에게는 녹인 황금액을 목구멍에 부어 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끓는 황금액을 전령의 목에 따르는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에 커피포트로 커피잔에 물을 따르던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언변이 좋고 연극적이어서 동네 여인들은 아침밥만 해치우면 그녀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게다가 그녀의 집은 아저씨가 없는 집이었으므로 놀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여인들이 모이면 어머니는 그녀에게 상냥한 눈짓을 했다. 반질하고 끈적한 녹즙과 계란과 오이를 섞어 놓은 듯한 미역 같은 눈빛. 그렇지, 그래야지. 그녀는 부엌에서 발돋움을 하여 찬장에서 커피잔 세트를 꺼냈다. 커피 2스푼을 넣은 커피잔과 프림 그릇, 설탕 그릇을 쟁반에 받쳐 내가면 어머니는 긴 퐁퐁 솟는 커피포트에 손잡이를 잡고 커피잔에 물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커피물을 따르고 잔을 돌리는 공정만은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클레오파트라처럼 우아하게 커피잔에 물을 따랐고 비척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그녀의 목은 알 수 없는 굴욕감에 바짝 죄어들었다. 상대방의 어떤 비명도 아우성도 듣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의 무아지경적 우아. 그녀에겐 애초부터 우아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도 어쩌면 그것이었는지 모른다. 여성적 우아는 세상에 대한 진정한 초연함에서 오는 법. 남성들이 짐짓 취하는 초연한 자세는 언제나 가장된 것이란다. 남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과 연루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여자들은, 특히 우리네 우아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세상을 빼앗긴 대신 세상으로부터의 초연함을 얻었단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진정으로 초연할 수 있는 우아함이야말로 여성의 표징이니. 그런데 이런, 어머니가 볼 때 우아하지 않은 그녀는 꿩도 매도 다 놓친, 세상도 초연함도 다 잃은 열등하고 미달된 여성일 따름이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그녀에게 가혹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녀의 집에 몰려드는 여인들은 물론이고 가게 주인이나 노인, 심지어 그녀보다 어린 아기들에게까지 그게 우아의 기본이었다. 그녀가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다. 우아는 초연함에서 온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노심초사 그들의 마음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 시시각각 분투해야 했다. 그들의 비위를 거슬러선 안 되고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그녀의 잘못을 교정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언제 그녀에 관해 어머니에게 고자질할지 몰랐다. 그들, 어머니를 대신하는 변덕스럽고 무자비하고 수다스런 새떼들. 그들의 부리가 쪼는 곳은 어김없이 그녀의 헌대였고 염탐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항상 아프고 수치스러웠다. 그녀는 장 속에 박힌 장아찌처럼 되도록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죽은 듯 살아가기를, 아니 차라리 사가가기를 원했다. 그녀는 태어나기 직전에 사고로 아버지를 잃어 유복자라는 슬픈 명명까지 받은 바 있는 어머니의 친딸이자 외동딸이었다. 어머니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궁금했고 아직도 궁금한 것이다.
사람들은 어찌 감히 사랑 같은 것을 갈망할 수 있는가? 모녀간에 마저 피할 수 없었던 저 사랑을, 망치는 사랑을, 사랑이란 베일 뒤에 가려진 저 살아 꿈틀거리는 해초의 흙반을, 뜨거운 용액이 목구멍에 들이부어지는 저 우아하기 짝이 없는 고문을. 물정이나 소문에 어둡듯 그녀는 사랑에도 어두웠다. 그녀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따라서 그녀가 개작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만화는 전혀 조금도 재밌지 않았다. 그녀는 주제 파악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판사에서 잘렸고, 편집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지도교수 전령사의 목구멍에 본의 아니게 쓰디쓴 침을 따라붙게 된 셈이었다. 조교를 통해 건네받은 돈은 한 달 반여의 작업량에 비해 너무도 보잘것없는 액수였다. 그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학교에서 시장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길에 발목이 접질려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다. 입자가 고르지 않은 울렁울렁한 유리가 그녀에게 덮씌우는 듯 했다. 쓰러진 몸 위로 이글이글 노란 햇볕이 사정없이 내리쬐었고 사방으로 막힌 듯 조밀한 대기가 그녀를 가두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왜 이제껏 매일 시장통을 헤매었는지를 번개같이 깨달은 느낌이었다. 여름 한낮의 시장 거리는 처연하도록 아름다웠다. 그녀가 길바닥에 쓰러져 너울거리는 공기 너머로 본 것은 뜨거움과 조잡함이 우윳빛으로 뒤엉킨 이를테면 순댓국 같은 풍경이었다. 발목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오감은 극도로 민감해졌다. 타는 햇볕과 눅눅한 습기, 지글거리는 화인이 가려운 부위에 선명히 찍히는 듯한 고통과 희열, 집요한 열정과 짜증스러운 절망, 정지한 바람과 짙은 녹음, 짜장을 볶는 냄새와 앓는 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것들이 한데 몸을 맞대고 춤을 추는 듯한 무어라 형용하기 힘든 기묘한 느낌이 그녀를 덮쳤다. 뺨에 닿은 시멘트가 따뜻했다. 불가사의하게도 그녀는 이 여름의 언젠가부터 자신이 이 순간을 절실히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아주 잠깐 실신했다 깨어났을 때 한 남자가 그녀의 팔과 어깨를 붙들어 자꾸만 고꾸라지려는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조금 움직이자 남자가 물었다. 괜찮아? 일어날 수 있겠어? 일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다. 남자가 그녀를 업고 가까운 정형외과로 데려다 주었다. 부은 발목에 침을 맞으면서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그녀는 오래전부터 몹시 비명이 지르고 싶었다는 것을 알았다. 좀 더 일찍 함정에 빠지듯 시장통 한가운데 푹 무너졌을 때 질렀으면 좋았을 비명이었다. 그녀가 치료를 끝내고 나왔을 때 남자는 가고 없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다 그녀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한 달 반여의 수고비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알미나 깨달음은 늘 그렇게 한 발짝 늦게 그녀를 찾아왔다. 똑같은 거리가 등하교 때마다 5분가량 차이나듯 삶과 그녀의 박자도 그랬다. 그녀가 막 낮잠이 들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베개로 양 뒤를 감싸고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소식이 설사 어머니의 부음이라고 해도 몸을 일으키지 못할 만큼 피로했다. 초인종 소리가 그치는가 싶더니 이번엔 발로 옥탑방의 문을 툭툭 차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하루치 불운이 다 끝나지 않았나 보았다. 그녀는 울먹이는 소리로 외쳤다. 누구세요? 무어라 중얼거리는 응대가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에서 구매한 발목 지지대를 차고 절름거리며 현관으로 나가 안전고리를 채운 문을 빼꼼 열었다. 틈새로 그녀를 병원까지 업어다 준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남자는 문틈으로 불쑥 무언가를 들이밀었다. 그녀라면 혹시 절 아시겠냐고, 조금 전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만나 뵈었던 사람이라고 상대가 자신을 알아보는지부터 확인했을 테지만 남자는 그녀가 자기를 기억할 것을 확신하는 태도였다. 그런 단도직입적인 태도는 남자의 대단히 잘생긴 외모에서 오는 듯 했다. 혹시 그쪽 지갑 맞나 해서. 남자가 내민 것은 과연 그녀의 지갑이었다. 짤막한 감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어디 무턱대고 감사 기도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불은 치고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불운이었다. 잠깐만요. 그녀는 문을 닫고 안전고리를 푼 후 다시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나 남자는 들어올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그녀가 남자에게서 지갑을 건네받아 살짝 열어보려는데 남자가 느릿느릿한 저음으로 덧붙였다. 돈은 없더라고. 돈은 과연 없었다. 그녀는 한쪽 발에 하중을 실은 기우뚱한 자세로 남자를 망연히 올려다보았다. 볼을 한번 쓱 문지르는 남자의 손톱에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다. 카드는 있어. 카드는 과연 있었다. 병원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왜 시장에서 리어카 밀고 다니면서 개미 바퀴약 같은 거 파는 아줌마 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그 아줌마.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직접 아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긴 봤지?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줌마가 이거 그쪽 지갑 같다고 나더러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 닭집 쓰레기통 옆에서 주웠다나. 근데 돈은 누가 빼갔나 보다고. 내가 딱 카드 보니까 그쪽 맞길래. 왜 카드에 사진 하나 붙어 있잖아. 대출금 이자를 갚은 학생증 겸용 은행카드에는 그녀의 사진이 자그맣게 붙어 있었다. 딴 뜻 없어. 맞나 확인하느라고 열어본 거지. 그녀는 이해한다는 투로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신경은 온통 실물보다 못 나온 사진과 잃어버린 돈의 액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병원에 갔더니 벌써 집에 갔다고 그러기에 간호사한테 주소 가르쳐 달래서 온 거야. 아, 그녀는 주소만으로 자신의 옥탑방을 찾아온 남자의 능력에 감탄했다. 카드 잃어버리면 귀찮잖아. 네. 남자는 뭔가 더 말을 하려다 뚝 끊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그럼 이만 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자 남자가 큰 덩치로 막아섰다. 아니, 잠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방어적으로 굳자 남자가 씩 웃었다. 그쪽이 밥 한 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더위에 병원까지 업고 가고 지갑도 찾아주고 했는데. 그녀는 왠지 온몸에 음울한 불안감이 번져가는 가운데서도 남자의 짙고 순 많은 속눈썹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실신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언뜻 본 땀에 젖어 축축하던 그 속눈썹. 마치 비를 피할 좁은 처마 같은. 아닌가? 남자가 중얼거렸다.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데요? 그녀의 무릎에 남자는 또 한 번 볼을 쓱 문지르더니 어린애처럼 간단히 대답했다. 김치볶음밥. 햇빵과 김치를 사온 남자는 1m 남짓밖에 안 되는 그녀의 짧은 싱크대 앞에 서서 붙박이 찬장의 위아래 문을 모두 열어보더니 거의 아무것도 해먹지를 않는 부엌이구만 하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열린 방문 안쪽에 앉아 집게 손가락으로 이마와 미간 언저리를 깔짝거리며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남자는 우주의 어떤 공간도 순식간에 제 집 부엌처럼 만들 수 있는 조왕신 같았다. 아니, 무슨 사람 사는 집에 프라이팬 하나가 없어? 진짜 없어? 네. 그녀는 겨우 입술만 달싹거려 대답했다.
왼쪽 발목만이 아니라 넘어질 때 힘을 준 온몸의 근육이 단단히 뭉치면서 뿌듯이 부어오르고 있었다. 남자는 프라이팬 대신 하나밖에 없는 라면용 편수 냄비를 찾아내 가스버너 위에 올렸다. 기름 없어? 기름? 네.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다 없어? 네. 남자는 할 수 없다는 듯 달군 냄비에 그대로 김치를 쏟아붓다가 손목에 살짝 스냅을 주어 김치봉지를 꺾었다. 내가 왜 김치를 다 안 넣는지 알아? 아니요. 남자는 이유를 말하는 대신 냄비에 햇반 2그릇을 넣고 일회용 숟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이건 뭐 김치볶음밥이 아니라 김치 짬밥이 되겠네 라고 투덜거렸다. 떡처럼 켜를 이룬 밥 밑에서 김치가 지글거리며 타는 냄새를 풍겼다. 경이로운 냄새였다. 김 없지? 네. 이쯤에서 딱 김을 구워줘야 하는데. 남자는 남은 김치를 냄비에 다 쏟고는 편수 손잡이를 받쳐쥐고 심호흡을 했다. 남자는 휘기 쉬운 일회용 숟가락을 요령 있게 휘둘러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저었다. 깨도 없지? 네. 계란도 없고, 계속되는 남자의 유혹적인 질문에 부정적으로만 답변해야 하는 것이 그녀로서는 죄스러웠다. 냉장고가 없어서.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겨울이면 있었을까? 남자의 가벼운 코웃음이라니. 집에 남자 없이 자란 그녀가 일찍이 들어본 적조차 없는 경이로운 소리였다. 남자가 가스버너에 불을 껐다. 그녀는 팔로 방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가만히 있어. 다리도 아픈데. 남자는 현관 앞에 쌓인 지역 정보지 몇 장을 가져와 겹쳐 깔고 그 위에 냄비를 얹었다. 그들은 한 평짜리 방 안에 일회용 숟가락 2개가 꽂힌 냄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남자가 빈 햇반 용기에 수돗물을 받아왔다. 보리차가 있었으면 보리차를 끓여서 국 삶는 건데. 남자가 나눠 먹을 그릇을 가져오지 않은 걸 알고 그녀는 조금 자신감을 회복했다. 일회용 그릇은 많아요. 그녀가 다시 방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하자 남자가 만류하는 손짓을 하며 타이르듯 말했다. 아니, 뭘 모르시네. 김치볶음밥은 원래 이렇게 통째로 놓고 다 같이 먹는 거야. 그들은 그릇에 나누지 않고 한 냄비의 밥을 함께 먹었다. 남자가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남자의 겨드랑이에서 시큼한 땀 냄새가 났다. 김치볶음밥은 경이로운 맛이었다. 누군가 앓는 그녀를 위해 밥숟가락 위에 구운 고기나 가시 바른 생선 한 점을 사뿐히 얹어준다면 이런 맛일까? 남자가 한 입 가득 밥을 문 채 물었다. 쫄깃한 놈도 있고 아삭한 놈도 있으니까 더 맛있지? 그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여 네? 하고 물었다. 김치를 한꺼번에 다 안 넣는 거 그게 비법이야. 비법. 그제야 알아듣고 그녀는 아, 네 대답했다. 매우면 물 떠먹고. 아, 네. 그녀는 수돗물도 남자와 한 그릇에 넣고 함께 떠먹었다. 숟가락을 쪽 빨고 떠먹는데도 물엔 이내 밥알 찌꺼기가 돌고 고운 고춧가루가 한들거리며 흰 용기 바닥에 가라앉았다. 벌써 다 먹었어? 네. 그녀는 더 먹고 싶었지만 참았다. 남자는 그녀가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가차없이 편수 손잡이를 움켜쥐고 냄비를 제 쪽으로 기울였다. 남자는 일회용 숟가락으로 바닥에 눌러 대글대글한 밥찌꺼기와 탄 김치까지 깨끗이 긁어먹은 후 남은 수돗물로 입을 헹구었다. 한 대 피웁시다. 남자가 훌쩍 뒤로 물러앉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복학생이 피우던 담배와는 종류가 다른 싸구려였다. 한 대 피웁시다라니. 그저 자기 혼자 한 대 피우겠다는 뜻인지 함께 한 대씩 피우자는 말인지. 그녀가 남자의 말뜻을 속으로 따지고 있을 때 남자가 담배 한 개비를 꺼내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둘은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그녀는 27회 인생에 남자와 이토록 정답게 같이 앉아 있어 본 적이 없는 듯 했다.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녀에게 한 대 피웁시다 라든가 통째로 놓고 다 같이 먹는 거야 라든가 매우면 물 떠먹고 같은 경이로운 말들을 할까. 남자는 담배꽁초를 햇반 그릇에 눌러 끄며 지갑을 내밀 때처럼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쪽은 뭐 좋아해? 이름은 어떻게 되고? 그녀는 햇배추로 끓인 된장국을 좋아했다. 남자도 햇배추로 끓인 된장국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녀가 남자를 데리고 어머니를 보러 간 것도 고냉지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한 늦여름, 그러니까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K 전문대에서 40km쯤 떨어진 남서쪽 인근 도시의 자그마한 변두리 교회에서 살고 있었다. 하는 일마다 야금야금 손해를 봐서 유산을 거의 바닥낸 어머니는 한꺼번에 모든 걸 만회하려고 납골당 분양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마저 실패했다. 그러니까 한적한 변두리 교회는 집까지 날리고 빚 때문에 몇 년을 은신하던 중년 여인이 정착하기에 딱 알맞은 곳이었다. 어머니는 교회에 딸린 곁방에서 먹고 자고 목사 부부의 밥도 해주고 교회 청소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 급할 때면 목사 대신 임종 기도도 해주러 간다고 했다. 이를테면 교회의 신도이자 가정부이자 자원봉사자인 셈이었다. 전철을 2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어머니에게 가는 길은 제법 멀었다. 2번째로 갈아탄 전철에서 남자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도려내어 품고 싶을 만큼 멋진 옆 얼굴이었다. 그녀는 잘생긴 남자들이 승환이라든가 용택이라는 식의 지극히 평범하고 딱딱한 이름을 가진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어찌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는 그 어여쁜 갓난아기에게 철우라든가 형직이라는 망측한 이름을 붙일 생각이 들었을까. 남자 역시 굳은 소금처럼 딱딱하게 각진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것은 어찌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같이 미간이 넓고 온통 흐릿하게만 생긴 아기에게 그토록 조롱적일 만큼 낭만적인 명명을 할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녀는 철든 이후로 이름과 외모에 현격한 낙차 속에 갇혀 살아왔다. 갇혔을 때 누군가는 필사적이 되지만 누군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녀가 만사의 필사적인 쪽이라면 남자는 그 반대였다. 그리고 이때 점점 더 갇히고 마는 쪽은 필사적인 쪽이었다. 그녀는 전철의 움직임에 흔들리며 쇠봉에 머리를 기댄 채 어머니가 끓이고 있을 배춧국을 생각했다. 어머니는 교회의 자리를 잡고 그녀와 연락을 재개한 후로 매년 가을이면 그녀를 불러 소위 문고리 붙들고 먹는다는 가을 배춧국을 끓여 먹이곤 했다. 텃밭에서 갓 뽑아낸 햇배추를 빗금치듯 툭툭 칼로 내리쳐 된장 푼 쌀뜨물에 살캉하게 끓여 먹는 그 맛. 마늘 한 쪽이나 멸치 한 마리도 불필요할 따름인 그 순하고 깊고 구수하고 달큰한 맛. 그 맛을 혀끝에 떠올리는 순간 불현듯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선 무슨 산의 진미나 차려놓은 듯 가을이면 배춧국을 먹으러 오라고 우아한 초청을 해대는 어머니에 대한 맹렬한 증오가 솟구쳐 올랐다. 그게 무슨 뻔뻔스러운 속죄의 방식이란 말인가. 남의 편지를 훔쳐 읽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주제에 남의 돈과 남의 인생을 몽땅 훔쳐가 탕진한 주제에 그따위 배춧국이 대수인가. 남자가 얕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잠든 남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문득 그녀는 이렇듯 특혜를 부여받은 외모는 어떤 운명을 사는지 궁금했다. 남자의 코 고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치솟았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단정한 인매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을 듯한 남자가 바로 곁에 있는데
그따위 배춧국쯤이야. 남자는 교회 뒤뜰에 들어서자마자 동물처럼 혼자 경중대고 기뻐했다. 어머니 방에 들어선 남자는 벽에 걸린 십자가 위에 얹힌 감나무 가지를 보고 오 하면서 신기한 것을 본 어린애처럼 손가락으로 감나무 가지를 가리켜 보았다. 근처 사는 꼬맹이가 아침에 가져왔더라고요. 아직 익지도 않는 걸 따가지고. 어머니가 남자에게 말했다. Y자형으로 갈라진 나뭇가지엔 작고 푸른 땡감 2개와 싱싱한 초록색 감잎이 매달려 있었다. 남자는 어머니 방의 풍경이 자아내는 고즈넉하고 무욕한 호수의 동심원 같은 삶에 몹시 감동한 듯했다. 남자 또한 어머니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그녀는 온 몸에서 기운이 스멀스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저 집요한 여자. 물론 그녀의 어머니는 결코 집요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녀처럼 흐리멍덩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초식 동물처럼 아슴아슴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잇몸 같다거나 할까. 그만큼 분홍빛이고 말랑해 보이는 어머니. 그러나 그녀는 집요란 말만큼 어머니에게 어울리는 단어를 알지 못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집요란 고집스럽게 끈질김, 성가식에 따라붙어 떨어지지 않음이라고 풀이되어 있었다. 놀라운 집중력과 인내심을 품은 단어였다. 한자를 직접 풀면 꽉 잡고 꺾어버리거나 비틀어 버린다는 뜻도 있으니 무시무시한 파괴 충동까지 내장한 단어였다. 잇몸 같은 어머니는 실은 날 간처럼 싱싱하고 붉었고 미역처럼 미끄럽고 천덩거렸다. 어머니는 집요란 말보다 더 집요했다. 그녀는 어머니만큼 놀라운 집중력과 인내심을 품은 여자를, 어머니만큼 복수심과 파괴 충동이 드높은 여자를 클레오파트라 이전엔 일찍이 안 적이 없었다. 그것도 자신이 낳은 딸에 대해서만.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어머니의 집요한 발톱 앞에 놓인 하나의 희생물로 여겼다. 차린 건 없어도 많이 들어요. 태석이라고 했나? 남자 쪽을 보며 말하던 어머니가 은근히 말을 놓으며 살풋 내리깐 눈길을 그녀에게 돌렸다. 네가 말해주렴. 그러나 그녀가 말없이 배춧국에 만 밥을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뜨고만 있자 어머니는 다소곳한 체념의 눈길로 남자를 보았고 남자는 볼을 한번 쓱 문지르더니 네, 박태석입니다. 라고 말했다. 배춧국의 노란 속대는 고소했고 콩과 흑미를 섞어 지은 밥은 찰졌다. 얼갈이 김치는 새콤이 익었고 된장에 묻힌 시래기는 슴슴했다. 그리고 남자는 그녀와 어머니의 딱 중간 나이였다. 내가 이렇게 없이 간소하게 살다 보니 어머니는 남자 앞에서 무욕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불장과 3단 서랍장, 책상 겸 밥상으로 쓰는 상 하나에 방석 2개 뿐인 이 작은 방은 어머니가 무욕을 연기하기에 안성맞춤인 무대였다. 집요의 저편 같지만 또 다른 탐욕의 일종인 무욕. 뭐 좋은데요. 남자가 이렇게 선선히 대꾸한 순간 그녀는 이 밥상을 둘러싼 희한한 트라이앵글의 연주봉이 다름 아닌 어머니의 우아한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자신은 언제나 그렇듯 제 음을 내지 못하는 고장난 한 변일 따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만 왜 이렇게 나를 못나게 낳았어? 밥상을 뒤엎듯 갑작스레 내지른 그녀의 말에 남자와 어머니가 동시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시선을 의식한 그녀의 얼굴이 삽시간에 울긋불긋 달아올랐다. 우리 로라가 왜 못났어? 엄마 눈엔 우리 로라가 제일 예뻐 보이는데 살만 조금 빠지면 좋겠다. 예전엔 생선 가시처럼 말라 걱정이더니 나이 들면서 자꾸 부나봐 우리 로라가. 그래도 가만 보면 정말 귀여운 얼굴인데 안 그래요? 남자가 음식을 입에 가득 담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더 뭐라고 3살 되기 전에 격한 숨을 들이쉰 후 빠르게 중얼거렸다. 곰보면 째보나 아니든지, 째보면 곰보나 아니든지. 어머니가 남자를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어머니의 변함없는 애교나 새침, 우화 같은 것을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다. 못났으면 건강이라도 하란 말이지. 꼭 못생긴 것들이 약골이라니까. 엄마가 알레르기가 어떤 건지나 알아? 내가 어쩌다가 치료법도 없는 그런 더러운 병에 걸려가지고. 흥분한 그의 입에서 씹던 내용물이 흘러내렸다. 남자는 먹는 데만 열중하여 그들 모녀의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마치 모르는 외국어를 듣는 듯 외부의 소음을 딱 차단한 귀의 표정이었다. 넌 그래 멀쩡히 다니던 직장 관두고 이제와 무슨 그런 학교를 들어갔어? 남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어머니가 설쭉하여 따져 물었다. 엄마가 뭔데 남의 일에 상관이야? 차라리 공부나 더해서 좋은 4년제 대학에 갔더라면 남 보기에도 좋을 것을. 그녀는 울컥했다. 아, 짜증나게 엄마가 왜 남의 인생에 간섭하냐고. 엄마가 뭔데?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녀의 격한 반응에 어머니는 조금 놀란 모양이었다. 그래, 엄마가 죄인이다. 너 재수할 때 학원비도 못 대주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짠해. 학원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됐어. 그때 손에 쥔 돈이나 있었어야 엄마가 뭘 어째 보지. 빚쟁이들은 밀어 닥치는데 그럼 엄마가 어떡하니? 너도 다 알면서 왜 그래? 알긴 뭘 알아 내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혼자 도망간 주제. 화장실에 갔던 남자가 교회당 뒷문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 생각에는 이라고 말부리를 따려는 어머니에게 그녀는 됐다니까 엄마가 뭔 상관이야 하고 자르며 일어섰다.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붙들었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손은 무척 따뜻했다. 엄마가 왜 상관이 없어 로라야.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붙들고 올려다보며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로라하고 엄마하고 남이야.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우리 모녀 둘뿐인데 우리 로라 일에 엄마가 왜 상관이 없어? 어? 어머니의 따뜻한 손은 섬뜩한 발톱처럼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잡힌 손을 빼냈다. 말로 해서 어떻게 엄마를 이겨. 됐어. 그녀는 일단 분을 사귀고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순간 그녀는 어머니의 차분한 얼굴에 미역같이 매끄러운 어떤 우아의 냉기가 감돌고 있음을 알아챘다. 어머니는 그녀보다 먼저 남자가 교회당 뒷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음에 틀림없었다. 말로만 이러는 거 아니야, 로라야. 엄만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로라를 위해 기도해. 어머니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붉은 피란 붉은 피가 죄다 목구멍을 역류해 분수처럼 정수리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우리 로라한테 못해준 거 하느님께서 대신 로라에게 베풀어 주시라고. 죄는 엄마가 다 받을 테니 우리 로라에겐 축복만 내려주시라고. 하늘에 계신 로라 아빠께도. 남자가 그들 모녀 곁으로 다가왔을 때 그녀는 온몸을 파들파들 떨며 한 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나머지 손으로 이마와 뺨을 닥치는 대로 문지르며 소리쳤다. 엄마같이 평생을 지멋대로 살아온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무슨 날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 엄마 같은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해? 정말 기도 안 차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그녀는 스스로 내뱉은 마지막 말에 도취되었다. 엄마 같은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하냐고. 기도 안 차는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마지막 쐐기를 박은 후 그녀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목격되길 바라며 그토록 즐겨온 모녀간의 애절한 작별 포옹도 없이 급히 절름거리며 뒷뜰을 가로질러
교회를 빠져나갔다. 교회에서 나온 후로 줄곧 남자는 그녀 뒤에서 몇 걸음 간격을 두고 따라왔다. 전철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도 남자는 여전히 그녀와 좀 떨어져 선 채로 혼자 담배를 피웠다. 실망했어요. 남자는 흘낏 그녀를 돌아보았다. 실망한 거 맞죠? 남자는 괴상한 표정을 지은 후 다시 고개를 돌렸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투였다. 그녀의 얼룩덜룩한 이마와 미간이 점점 주름져 좁아졌다. 실망했구나. 그녀는 담배가 피우고 싶었지만 남자에게 담배 한 개비만 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손톱으로 미간에 돋은 고름 잡힌 발진을 쥐어뜯으며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래요. 남자가 웃었다. 남자의 웃음에 그녀는 기운이 났다. 우리 엄마는요, 끝까지 자기만 옳다고 우겨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저러고 사나 내가 두고 볼 거예요. 내가 자기보단 오래 살 거니까. 너, 남자가 엄지와 검지로 담뱃불을 툭 튕겨내며 말했다. 참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애구나. 뭐가요? 왜 그래? 엄마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해?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차갑게 외면을 했다. 됐어요. 그러지 마. 됐다니까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 됐다니깐. 전철을 바꿔 타는 환승역에서 남자는 성큼 그녀를 앞질렀다. 남자가 계단 모퉁이를 돌았을 때 잔뜩 취한 사내가 아슬아슬한 걸음으로 계단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취한 사내는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남자를 스칠 듯 지나쳤다. 잠시 후 남자가 어떤 기척을 느끼고 퍼뜩 고개를 돌렸을 때 막 모퉁이를 돈 그녀가 절름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아차하는 순간 그녀는 술 취한 사내와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취한 사내가 괴성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그녀를 벽 쪽으로 세차게 밀어붙였다. 뜻하지 않은 공격에 그녀는 어지간히 놀란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목을 움켜쥐었다. 남자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왜 그래? 많이 놀랐어? 그녀는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취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사라진 모퉁이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다. 가자.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목에선 꺽꺽 쉰 소리가 났고 두 눈에선 비 오듯 눈물이 쏟아졌다. 열이 오른 이마에서 배어난 진물이 불빛에 반짝거렸다. 왜 이렇게 사람 진을 빼? 남자가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주저앉은 채 헐떡거리며 작은 소리로 주문을 외듯 뇌까렸다. 저런 술주정뱅이 새끼들은 술 한 방울만 먹어도 살이 다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야 돼. 죽지는 않고 살만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더러운 병에 걸려야 된다고. 미친 새끼. 남자는 잡았던 그녀의 팔을 놓았다. 너 진짜 못됐고 집요하다. 집요란 말에 그녀가 손으로 바닥을 치고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발딱 튕겨 일어났다. 잔뜩 독이 올라 상열이 된 그녀의 얼굴은 흡사 붉은 도깨비 탈을 쓴 형국이었다. 그녀는 남자를 향해 집게 손가락을 치켜들어 삿대질을 하며 사나운 외침을 쏟아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지갑을 뒤져? 남자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그녀는 속사포처럼 외쳤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지갑을 뒤지냐고. 짜증나게 왜 남의 지갑을 뒤지냐고. 당신이 뭔데? 볼을 한번 쓱 문지르는 남자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순간 그녀는 알았다. 비록 일개 노숙자에 불과해 보이지만 목에 끓는 황금액이 부어져도 단정한 인매를 조금도 흩뜨리지 않을 듯한 이 남자 또한 우아한 종족이라는 걸. 불현듯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간 사람이 바로 이 남자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왠지 첫인상에도 남자는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푼 스타일로는 보이지 않았다. 우아한 것들은 늘 그녀에게서 몰래 무언가를 빼내갔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녀의 깨달음은 한 발 늦었다. 당신이 훔쳐갔지? 내 돈. 당신이 훔쳐갔지? 다 알아. 난 다 알아. 남자의 짙은 속눈썹이 바르르 떨렸다. 학을 떼겠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27회 인생이 남자를 이만큼이라도 미동시키기 위해 존재해 온 것만 같은 미칠 듯한 쾌감을 느꼈다. 남자가 떠난 후에도 전철이 몇 대 더 지나갔다. 그녀는 혼자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K 전문대행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만 더 앉아 있어 보기로 했다. 이번 한 번만 전철을 떠나보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증오를 불태워 보기로 했다. 황금이 녹아 끓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 내부를 불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지옥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그지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이마와 뺨에서 터져 흐른 진물이 꾸덕꾸덕 마르고 있었다. 알레르기가 가라앉는 걸 보니 가을이 오는 모양이었다. 계절의 도래는 그녀가 유일하게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몸으로 깨닫는 알미였다. 끓는 황금액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단단히 굳어 내장을 파열시킬 만큼의 시간이 또 흘렀다. 천천히 펼쳐지는 부채살처럼 그녀의 미간이 펴졌다. 핏기가 가신 그녀의 넓은 미간 사이로 진물이 굳은 발진 서너 개가 부채 속 단풍 그림처럼 선명히 도들새김 되었다. 그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떠난 남자를, 끊어진 막차를, 등록도 못한 가을 학기를, 그녀에겐 결코 주어지지 않을 여대생 기숙사 입주권을, 상상의 전령사가 보내올 또 다른 가공할 소식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